겨울의 초입, 강원도 주문진의 파도는 날이 선 칼날처럼 해안선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낡은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웃음소리만이 그 살벌한 추위를 밀어내고 있었다. 진우씨, 이 파란색은 꼭 당신 마음 같아. 깊고 차갑고 그런데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다정해. 서우는 진우의 캠퍼스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무명 화가인 진우의 화실은 늘 가난했다. 기름 물감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좁은 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을 났다. 진우는 대답 대신 서우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언제나 푸른 물감이 묻어 있었고 그 온기는 서우의 심장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평화는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성보다 허망하게 무너졌다. 처음엔 사소한 휘청임이었다. 길을 걷다 서우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때 진우는 그저 빈혈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업고 달렸다. 하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명은 이름조차 생소한 심장 근육의 변성 그리고 합병증으로 찾아올 시력 상실이었다. 진우씨, 나 무서워. 세상이 조금씩 흐려져. 당신 얼굴이 안 보이면 난 어떡해? 서우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떨렸다. 진우는 그녀를 품에 꼭 안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포옹이었지만 정작 진우의 가슴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몰랐다. 서우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도 소리 없는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진우는 밤마다 화실 구석에서 각혈을 했다. 검붉은 피가 하얀 캠퍼스 위로 튀어오를 때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자신이 그려야 할 마지막 노을처럼 느껴졌다. 폐암 말기.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진우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서우는? 나 없이는 빛조차 보지 못할 저 아이는 어떡하지? 진우는 거울 속에 수척해진 자신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는 가시고기 이야기를 떠올렸다. 새끼들을 위해 제사를 다 파먹히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물줄기에 떠내려가는 아비 가시고기. 그래, 내가 너희 뼈가 되고 살이 되면 돼. 내가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눈은 감겨도 좋아. 내가 숨을 쉴 수만 있다면 내 심장은 멈춰도 좋아. 진우는 그날 이후 붓 대신 법정과 장기 기증 서류를 들었다. 그리고 서우에게 줄 가장 아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배신이었다. 진우는 거울 앞에 섰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등은 움푹 패어 들어갔다. 폐부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기침을 억누를 때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세면대 위에 흩어진 선홍빛 핏자국을 찬물로 씻어내며 생각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서우의 세상이 어둠에 잠기는 속도가 더 빨랐다. 서우는 이제 거실의 식탁 모서리를 더듬지 않고는 걷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빛이 머물지 않았다. 진우는 그녀의 시야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야 했다. 그는 시내의 낡은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진우가 내민 서류를 보고 안경을 고쳤었다. 이건 본인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제 생존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전 죽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과 각막은 살아남아 그녀에게 갈 수 있죠.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기증자가 누구인지 그녀가 영원히 모르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자신의 주치의와 오랜 상담을 거쳤고 서우의 상태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서우의 수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 연명치료, 거부 서약서와 함께 사후 모든 처분권을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그녀는 당신을 원망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길을 택하시려는 겁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진우는 붓 끝에 묻은 마른 물감을 떼어내듯 덤덤하게 대답했다. 사랑받는 것보다 무서운 건 그녀가 나 때문에 미안해하며 남은 생을 눈물로 보내는 겁니다. 그녀가 제 심장으로 숨을 쉴 때
그 숨이 죄책감이 아니라 환희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미워하게 하십시오. 지독하게 증오하게 하십시오. 미움은 슬픔보다 힘이 세니까요. 사무소를 나온 진우는 약국에 들러 가장 독한 진통제를 샀다. 통증이 몰려올 때마다 그는 약을 씹어 삼키며 화실로 돌아왔다. 화실 안은 정적만이 가득했다. 서우는 창가에 앉아 보이지 않는 밖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진우는 문가에서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느다란 목덜미, 힘없이 늘어진 손가락. 그는 달려가 그녀를 안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림자조차 지워야 했기 때문이다. 왔어? 진우 씨 냄새가 나. 서우가 설레는 목소리로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이 진우의 가슴 근처를 헤맸다. 진우는 차갑게 목소리를 깔았다. 왔어? 짐 좀 챙기려고. 짐? 무슨 짐? 나 여기 떠날 거야, 서우야. 서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지워졌다. 진우는 일부러 거칠게 서랍을 열고 물건들을 쏟아냈다. 텅 빈 캔버스가 바닥에 구르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눈이 안 보여서 짐이 되는 거야? 그래. 솔직히 지겨워졌어. 매일 같이 병원비 걱정하고 앞도 못 보는 사람 뒤치다꺼리 하는 거. 나 화가야. 내 눈앞엔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내 앞엔 병든 여자뿐이잖아. 진우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 말 한마디를 뱉을 때마다 폐에서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서우는 더듬거리며 일어나 진우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진우씨 거짓말이지? 아까 올 때 사온 붕어빵 봉투 소리 들었단 말이야. 나 주려고 사온 거잖아, 그치? 진우는 그녀의 손을 매정하게 쳐냈다. 바닥에 떨어진 붕어빵 봉투가 볼품없이 찌그러졌다. 그건 내가 먹으려고 산 거야. 착각하지 마. 이제 나 찾지 마라. 이 집 전세금 뺀 거 내 수술비로 입금해뒀으니까 그거로 수술 받고 알아서 살아. 진우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서우가 넘어지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씨,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와 빗장이 걸린 대문 밖으로 나선 순간 진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참았던 기침이 터져 나왔다. 손바닥에 고인 피가 밤 공기에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조차 보이지 않는 무거운 밤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서우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이기적인 남자로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 남겨질 상처가 흉터가 되고 그 흉터가 단단해져서 훗날 그가 없는 세상을 버티는 갑옷이 되길 바랐다. 진우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화실의 그림들을 하나둘씩 창고로 옮겼다. 그는 이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서우의 수술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기괴할 정도로 맑아졌다. 조금만 더 버티자. 는 매일 밤 서우가 입원한 병원 근처를 서성였다. 병실 창가에 불이 켜지면 그는 가로등 그늘에 숨어 자신의 심장 고동을 확인했다. 이건 이제 내 거야, 서우야. 조금만 기다려. 진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작은 수첩을 꺼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엉망이었지만 그는 꾹꾹 눌러 써내려갔다. 그것은 훗날 그녀에게 전달되지 않을 오직 10만이 읽게 될 고해성사였다. 나를 잊는 것이 너의 치유라면 나는 기꺼이 잊히겠다. 너의 눈에 맺힐 이슬이 나 때문이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어둠이 되겠다.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며 증오를 키웠고 한 사람은 빛 속에서 어둠을 맞이하며 자신의 생명을 정제하고 있었다. 소금꽃이 피기 위해 바닷물이 스스로를 말리듯 진우는 그렇게 말라가고 있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냉기로 가득했다. 서우는 수술을 앞둔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지만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열려 있었다. 누군가의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기계음, 그리고 혹시라도 들릴지 모르는 그의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간호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우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없어요. 저 혼자예요.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우가 떠난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그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수술비가 입금되었다는 문자 한 통이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서우는 그를 증오했다. 아니, 증오하려고 애썼다.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에 곁에 없는 사람, 빛을 되찾아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죽기보다 고통스러웠으니까. 같은 시각 병원의 지하 층층이 내려간 외진 병동. 진우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폐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심장은 오직 서우에게 전해지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펌프질을 하고 있었다. 진우 씨, 이제 정말 시간이 됐습니다. 주치의가 굳은 표정으로 곁에 섰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은 이미 죽음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서우, 수술실 들어갔나요? 네, 지금 막 이동했습니다. 진우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사고사로 위장해달라고 부탁해 두었다. 서우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할 때쯤 그는 멀리 타국에서 사고로 죽은 이름 없는 화가로 기록될 것이다. 그녀가 받는 심장과 각막의 출처는 철저히 익명으로 남을 것이다. 선생님, 부탁입니다. 제 눈이 그녀의 세상을 볼 때, 제 심장이 그녀의 가슴에서 뛸 때, 절대로 제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이제 모래알처럼 거칠었다. 그녀는 나를 나쁜 놈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련 없이 웃을 수 있어요. 사랑받았던 기억은 독이 되지만 버려졌던 기억은 오기가 되어 삶을 지탱하니까요. 진우의 손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마지막 진통제가 효과를 다해가는지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았다. 이 고통은 서우가 겪었어야 할 고통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픈 만큼 그녀는 건강해질 것이고 내가 어두워지는 만큼 그녀는 밝아질 것이다. 수술실 앞, 서우는 차가운 수술대로 옮겨졌다. 마취제가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의식이 흐려지는 찰나, 서우는 누군가 자신의 손을 아주 잠깐 잡았다 놓은 것 같은 환각을 느꼈다. 진우씨?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서우의 이동 침대 옆을 휠체어에 탄 진우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서우의 손끝을 스쳤다. 그녀는 차가웠고 그는 뜨거웠다. 두 사람의 온도가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 진우는 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서우야, 이제 내 심장은 너의 리듬으로 뛸 거야. 내가 못 본 내일의 태양을 내 눈으로 봐줘. 나는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함께 있겠지만 넌 나를 찾지 마. 수술실의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씨가 켜졌다. 그와 동시에 병원 지하의 모니터에서는 기나긴 비프음이 울려 퍼졌다. 직선으로 변해버린 심박수 그래프. 진우의 육체는 멈췄지만 그의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얼음 상자에 담긴 그의 심장이 복도를 가로질러 수술실로 운반되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생명이 아니라 한 남자의 집념이자 고집이었고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무언가였다.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서우의 망가진 심장이 적출되고 그 자리에 진우의 선명하고 붉은 심장이 자리 잡았다. 봉합이 끝난 뒤 정지되었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새로운 심장이 첫 박동을 시작했다. 두근. 그것은 진우가 서우에게 건네는 첫 번째 인사이자 마지막 고백이었다. 며칠 뒤 서우는 눈 위에 붕대를 풀었다. 처음엔 눈이 시려 눈물부터 쏟아졌다. 서서히 시야가 확보되자 천장에 하얀 불빛이 들어왔고 곁에 서 있는 간호사의 얼굴이 보였다. 서우는 소리 없이 울었다.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기쁨보다 이 선명한 세상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난도질했다. 기증자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서우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는 미리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다.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신 젊은 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하셨고요. 서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낯선 이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박동 소리가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니 진우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들었던 그 박동의 주파수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서우는 그 의구심을 애써 눌렀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났잖아. 그녀는 병실 창밖으로 펼쳐진 주문진의 바다를 보았다. 진우가 그토록 사랑했던 파란색이 눈앞에 일렁였다. 서우는 결심했다. 그를 보란듯이 잊어주겠다고. 이 새 삶을 그를 원망하는 힘으로 채워가겠다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것이 실은 자신을 버렸다고 믿는 남자의 가장 뜨거웠던 조각이라는 사실을. 소금기가 가득한 바람이 병실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잘 살라는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수술 후 1년이 지났다. 서우의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화려해졌다. 그녀는 진우의 화실 근처를 떠나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를 원망하는 마음을 동력 삼아 그림에 매진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그림들은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이라는 평을 받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우는 종종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멈춰 서곤 했다.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이 아니었다. 가끔, 아주 가끔씩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때가 있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진우의 실루엣을 닮았을 때, 혹은 인사동 거리에서 진우가 쓰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물감 냄새가 코끝을 스칠 때, 그럴 때마다 심장은 서우의 뇌보다 먼저 반응했다. 마치 그가 여기 있어라고 외치는 것처럼 세차게 고동쳤다. 선생님, 심박수가 너무 불규칙해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정기 검진을 담당하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다. 서우는 멍하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냥 가끔 누군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의사는 거부 반응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서우는 알고 있었다. 이 심장이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진우를 증오하기로 했지만 몸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서우의 앞으로 발신인을 알 수 없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와 주소 하나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주문진 해안 끝자락 노란 대문집. 당신의 기억이 보관된 곳입니다. 서우는 직감했다. 이것이 그 지독했던 남자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면 뺨이라도 때려주겠노라 다짐하며 주문 진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바다는 여전히 시리고 푸르렀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은 창고였다. 노란 대문은 바닷바람에 색이 발해 있었고, 열쇠를 꽂자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문이 열렸다. 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으로 가을 햇살이 한 줄기 쏟아졌다. 그리고 서우는 그곳에서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창고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수백 점의 캔버스였다. 모두 비닐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그 그림 속 주인공은 단 한 사람, 서우였다. 웃고 있는 서우, 밥을 먹는 서우, 잠결에 머리카락을 넘기는 서우, 그리고 시력을 잃어가며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던 슬픈 서우까지. 진우는 그녀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녀를 그리고 있었다. 아니, 그는 그녀의 모든 순간을 캔버스 위에 박제해두고 있었다.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 하나를 만졌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날짜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1월 12일. 서우의 눈이 더 나빠진 것 같다. 내 눈을 떼어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내일은 더 예쁜 색을 보여줘야지. 3월 5일. 기침에 섞인 피가 늘어간다. 서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그녀의 수술 날짜까지만 버텨주길. 서우의 무릎이 꺾였다. 그림들 사이를 헤매던 그녀는 창고 구석에 놓인 작은 탁자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서우의 수술비 영수증과 함께 1년 전 그가 떠나던 날 들고 나갔던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통장 하나와 편지였다. 통장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그림을 팔아 모은 돈이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그리고 편지 봉투 겉면에는 서우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하지만 결코 듣지 못했던 말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너를 위해 악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용서하지 마. 서우는 편지를 차마 뜯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1년 동안 쌓아 올렸던 증오의 성벽이 단 한 줄의 문장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가슴 속 심장이 이제껏 겪어본 적 없는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타인의 박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가 서우에게 전하는 피로 쓴 연애 편지였다. 진우씨, 바보같이? 왜 그랬어? 왜 나만 살게 했어? 창고 밖으로 파도 소리가 밀려왔다. 마치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리는 것 같았다. 서우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보게 된 세상은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니라 한 남자가 자신의 생명을 정제해 만든 소금꽃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의 인봉을 뜯었다. 그 안에는 진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진실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서우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이 편지지의 잉크를 흐릿하게 번지게 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진우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자들을 눈으로 쫓았다. 서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겠지. 아니, 어쩌면 내 안에서 너와 함께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너를 떠나던 날 내 손을 뿌리치며 했던 모진 말들을 기억해. 내 눈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내 표정까지 보였다면 넌 금방 내 거짓말을 알아챘을 테니까. 그때 내 눈은 이미 너를 향해 울고 있었거든. 나를 마음껏 미워해. 배신자로 기억하고 이기적인 놈이라 욕해. 사랑의 기억보다 증오의 기억이 삶을 더 끈질기게 만든다는 걸 알기에 나는 기꺼이 내 인생의 악역이 되기로 했다. 너는 나를 딛고 일어서야 해. 내가 내게 준 이 눈으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만 보고 내 심장으로 가장 벅찬 순간들을 살아가죠. 그것만이 내가 존재했던 유일한 이유가 될 테니까. 서우는 편지를 가슴에 묻고 바닥을 굴렀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이었다. 그가 떠나던 날 들렸던 바스락거리는 붕어빵 봉투 소리, 거칠게 닫히던 문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조각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그의 처절한 연극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서우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나섰다. 그가 입원했던 요양병원,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낡은 고시원, 그리고 그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만났던 변호사까지. 그 여정에서 마주한 진우는 서우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야이고 고독했다. 그분이요? 매일 밤 병원 옥상에서 당신이 있는 병동 창문만 바라보셨어요. 요양병원의 청소부 아주머니가 서우를 보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시면서도 당신 수술 날짜가 적힌 달력만은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 본인은 진통제 한 알도 아까워하면서 당신한테 갈 수술비는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모으셨던 분이에요. 서우는 진우가 머물렀던 고시원 방에 들어섰다. 단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그곳의 벽면에는 서우의 수술 경과와 회복에 필요한 식단, 주의 사항들이 빼곡히 적힌 포스트잇이 도배되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한 구석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병 안에는 하얀 소금 결정체들이 담겨 있었다. 진우가 각혈을 할 때마다 입을 닦았던 손수건을 빨아말리고 그 눈물과 땀이 증발하며 남긴 흔적들 같았다. 그는 자신을 말려 서우를 위한 소금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서우는 그 고시원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진우가 마지막 순간까지 쥐고 있었을 몽당 연필을 쥐어보았다. 연필 끝에는 그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다. 고통을 참기 위해 입에 물고 버텼을 흔적이었다. 진우씨, 왜 이렇게까지 했어? 왜 나한테 사과할 기회조차 안 줬어? 서우는 이제 깨달았다. 진우는 단순히 자신의 장기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존재를 부정하며 사랑받을 권리마저 포기한 채 오로지 서우의 내일만을 설계했다. 그가 죽기 직전 변호사에게 남긴 마지막 녹음 파일이 서우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그토록 그리웠던 하지만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치직. 서우야. 첫 마디에 서우는 숨이 막혔다. 이제 곧 수술실로 들어간다며.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잠든 사이에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갈 거야. 넌 깨어나면 나를 찾겠지만 나는 없을 거야. 아니, 나는 내 눈꺼풀 뒤에 내 심장 박동 사이에 숨어 있을게. 내가 웃으면 내 심장도 같이 뛸 거야. 내가 울면 내가 먼저 아플 거야. 그러니 부디 나를 잊고 행복해져라. 사랑한다, 서우야. 나의 전부였던 사람아. 녹음은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서우는 핸드폰을 쥐고 벽에 머리를 기댔다.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이 마치 나 여기 있어. 울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진우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 그 자체였다. 그는 서우에게 세상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지 못한 세상을 서우를 통해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서우는 창밖을 보았다.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예전처럼 원망의 잿빛이 아니었다. 진우가 제 몸을 녹여 만든 선명한 원색의 세상이었다. 진우씨,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 당신이 남긴 이 조각들 내가 다 모아서 당신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게. 서우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그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마지막 장으로. 서우가 진우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진우가 남긴 낡은 수첩 귀퉁이 몇 번이고 썼다. 지운 흔적이 역력한 주소지를 따라 도착한 곳은 충청도의 어느 조용한 과수원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서우의 가슴속에 박힌 심장이 기묘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렘이라기보다는 고향에 돌아온 이가 느끼는 안도감 혹은 그리운 이를 향한 본능적인 떨림이었다. 서우는 한 낡은 집 앞에 멈춰 섰다. 대문 옆에는 진우가 어릴 적 조각도로 판 듯한 비뚤비뚤한 이름 썩 자가 남아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린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눈동자를 가진 한 여인이 나타났다. 진우의 눈매를 쏙 빼닮은 하지만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파인 눈물을 머금은 여인이었다. 누구신가? 어머니의 물음에 서우는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가리키며 굵은 눈물만 떨어뜨렸다. 어머니는 서우의 얼굴을 한참이나 뜯어보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구나. 진우가 마지막까지 그토록 아꼈던 내 아들이 살리고 싶어 했던 그 아이가 바로 너구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진우의 냄새가 가득했다. 방 한쪽에는 진우가 어린 시절 썼던 낡은 책상과 그가 중학생 때 그린 조잡한 풍경화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진우가 보름에 한 번씩 보내왔던 편지 뭉치를 내보였다. 진우는 내게 거짓말을 했단다. 자기는 외국에서 아주 큰 화가가 되어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조만간 너와 함께 어머니를 보러 오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엄마 눈은 못 속여. 편지지에 밴 그 비릿한 병원 냄새와 피 냄새를 내가 왜 몰랐겠니? 그놈은 자기 죽음조차 내게 짐이 될까봐 끝까지 멀리서 효도를 한다며 돈뭉치를 보내왔단다. 서우는 진우의 어머니가 홀로 감내했을 고독한 시간을 짐작하며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서우에게는 나쁜 연인을 자처하고 어머니에게는 불효자를 자처하며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나갔던 것이다. 그 지독한 고립 속에서 진우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었던 희망은 오직 서우의 생존이었다는 사실에 서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 통곡했다. 한편 서우의 아버지는 주문진에서 딸의 수발을 들며 매일을 분노 속에 살고 있었다. 그 천하의 비겁한 놈, 죽어서라도 내 눈에 띄지 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딸의 시력을 되찾아주고 심장을 기증한 익명의 천사에게는 매일같이 절을 하면서도 정작 딸의 곁을 가장 힘들 때 떠난 진우에게는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우는 아버지를 진우의 화실로 불렀다. 그리고 진우가 숨겨왔던 의료 기록과 변호사에게 남긴 녹음 파일, 그리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진우가 스스로 악역을 자임했던 모든 증거를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친 손으로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진우의 쇳소리. 섞인 목소리를 듣던 아버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진우가 생전에 쓰던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구두 밑창은 서우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닳고 닳아 구멍이 나 있었다. 내가 내 딸 귀한 줄만 알았지 남의 집 자식 귀한 줄은 몰랐구나. 그 어린 놈이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지고 어둠 속에 숨어 죽어갈 때 나는 그 놈을 욕하며 내 딸 배만 불리고 있었어. 아버지는 그날 밤 진우의 화실 마당에서 소주 한 병을 따고 땅에 부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던 절을 올렸다. 그것은 사위에게 건네는 뒤늦은 상견례였고 한 인간으로서 보여준 가장 깊은 속죄였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진우의 화실 근처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이놈이 죽어서라도 쉴 수 있는 그늘 하나는 만들어줘야지라며. 땀을 흘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단단해 보였다. 서로 남남이었던 두 가족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우의 주선으로 진우의 어머니가 주문진으로 올라온 날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다. 서우의 아버지는 진우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게 숙였다. 사부인 죄송합니다. 우리 딸 살리려고 아드님을 그렇게 보내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잡아 일으켰다. 아닙니다. 우리 진우는 이 아이 안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선택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우를 다시 만난 것 같아 살 것 같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슬픔과 남의 자식의 희생으로 딸을 살린 아비의 죄책감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진우가 남긴 삶이라는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서우의 아버지는 손수 진우의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집 건너편에 작은 방을 마련해 주었다. 이제 진우의 어머니는 서우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었고 서우의 아버지는 진우의 어머니를 모시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다. 명절이 되면 두 가족은 진우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의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 그놈 어릴 때부터 고집이 황소 같더니 사랑도 아주 지독하게 했네. 그러게 말이에요. 제 아빠 닮아서 그림만 그릴 줄 알았지 속은 얼마나 깊었는지. 웃음 섞인 대화가 오가는 팝상머리에서 서우는 느꼈다. 진우의 희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져 내렸던 두 가정을 하나로 묶고 남겨진 이들이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거대한 구원의 연주였다. 서우는 화실 뒷산에 작은 수목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진우의 이름을 딴 진우의 숲이었다. 그곳에는 진우의 아버지가 심은 나무들과 진우의 어머니가 고향에서 가져온 꽃들이 어우러져 자라났다. 서우는 매일 아침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숲을 산책했다. 한쪽에는 아버지가, 다른 한쪽에는 진우의 어머니가 서우의 팔짱을 꼈다. 서우는 자신의 가슴에서 뛰는 진우의 박동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걸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진우 씨도 좋아하겠죠? 서우의 물음에 진우의 어머니는 서우의 등을 토닥였다. 그럼 좋아하고 말고. 내가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니 진우가 하늘에서도 춤을 출 거다. 서우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진우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고 그 작품 속에는 이제 두 가족의 평화와 안식이 깃들어 있었다. 진우는 소금처럼 녹아 없어졌지만 그 소금은 두 가족의 삶에 스며들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사랑의 방부제가 되었다. 바람이 숲을 후고 지나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진우가 고마워 서우야. 내가 원했던 풍경이 바로 이거였어라고 속삭이는 합창처럼 들려왔다. 서우는 이제 그 숲에서 진우와 함께 그리고 남겨진 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수술 후 2년이 지났지만 서우는 여전히 아침마다 자신의 가슴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손바닥을 왼쪽 가슴에 대면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심장의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것은 서우에게 단순한 생존의 신호가 아니었다. 안녕 진우씨. 오늘도 같이 일어났네. 그녀는 습관처럼 허공에 인사를 건넸다.
처음 몇 달간은 이 낯선 박동이 무서웠다. 내 몸속에서 타인의 장기가 뛰고 있다는 이질감, 그리고 그 주인이 내가 사랑했던, 나를 버렸던 그렇게 믿었던 남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 서우는 안다. 이 심장은 이제 서우의 감정에 반응한다. 그녀가 슬픈 생각을 하면 느릿해지고, 그녀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아이처럼 들떠 날뛰었다. 그녀는 이제 진우의 심장과 완벽한 공생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우의 육체를 빌려 세상을 보고, 서우는 그의 심장을 빌려 생을 지탱했다. 서우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다시 주문진으로 내려왔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그 낡은 집은 아니었지만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거처를 마련했다. 그녀는 이제 그림 그리는 서우가 아닌 진우의 눈이 된 서우로 살기로 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경건했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해변을 산책하며 파도의 소리를 녹음하고 해가 뜰 때의 그 찰나의 색 변화를 눈에 담았다. 진우가 생전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비싼 유분. 물감 대신 그녀는 이제 진우가 아껴 썼던 투명한 수채화 물감을 즐겨 썼다. 진우씨, 당신은 이 파란색을 쓰면서 늘 수평선 너머를 궁금해했지? 오늘은 내가 그 너머의 보라색을 그려볼게. 서우는 화실 벽면을 진우의 미완성작들로 채웠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그림들의 여백을 채워나갔다. 그가 병마와 싸우느라 끝내 긋지 못했던 선들, 그가 각혈을 참느라 뭉개버렸던 색채들을 서우는 자신의 건강한 손과 맑은 눈으로 복원해 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그림에서 기묘한 아우라를 느꼈다.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두 사람의 영혼이 겹쳐진 듯한 입체적인 깊이였다. 서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형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자는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진우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 그들이 함께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던 벤치가 보이는 모퉁이 전시실에서 작은 전시를 열었다. 전시회에 초대된 관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서우는 전시실 한가운데에 진우가 마지막으로 썼던 낡은 이제를 세워두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이건 당신 자리야. 내가 그리는 모든 그림은 사실 당신이 뒤에서 내 손을 잡고 그려주는 거니까. 전시장을 찾은 한 어린아이가 서우에게 물었다. 작가님, 왜 이 그림 속 사람들은 다 뒷모습만 있어요? 서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대답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뒷모습마저 닮아간단다. 내가 보는 이 뒷모습이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커다란 등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겨울이 깊어지면 서우는 가끔 가슴이 시려왔다.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기억의 통증이었다. 진우가 마지막으로 추위를 견디며 고시원 방에서 떨었을 그 계절이 오면 서우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뛰었다. 그럴 때마다 서우는 진우가 남긴 낡은 목도리를 두르고 바다로 나갔다. 바닷가 바위에 하얗게 들러붙은 소금기들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당신은 자신을 말려 나에게 소금이 되었지. 내 삶의 맛을 내주고 내가 썩지 않게 지켜주는 소금. 서우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속였던 그 지독한 시간조차 그녀에게는 이제 가장 값진 유산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처절하게 사랑받았다는 기억은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갑옷이 되었다. 에필로그. 서우의 화실 창가에는 작은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서우가 전시회를 열 때마다 받은 꽃들을 말린 꽃잎과 주문진, 바다에서 가져온 고운 모래가 섞여 있다. 서우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노을이 지는 바다는 진우가 가장 좋아하던 붉은 오렌지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직이 읊조렸다. 오늘 노을 정말 예쁘다, 그치? 당신도 보고 있지? 그 순간 서우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강하게 한번 요동쳤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응, 정말 예쁘다라고 속삭이는 듯한 기분 좋은 울림이었다. 서우는 다시 붓을 들었다. 캠퍼스 위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눈부신 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한 남자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눈으로 한 여자가 온 생을 다해 그려내는 사랑의 이중주는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